370억 배럴, 세계 10위 원유 보유국 나이지리아가 3천억 달러 프로젝트를 한국에 통째로 던졌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조건 없이 함께 해줬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뜻밖의 발언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은 반세기 넘게 우리의 자원만 착취했다. 프랑스는 우리를 열등한 민족으로 대했다. 미국은 우리를 하찮게 여겼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그들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해줬다. 우리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본 유일한 국가였다. 척박한 땅에 온정을 뿌린 한국, 40년의 시간이 3천억 달러의 결실로 돌아온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11월의 찬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36년, 그 긴 세월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미스터 아데엠이 이쪽입니다. 프랑스 토탈 아시아 대표 장 피에르 듀부아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60년간 나이지리아의 석유를 독점해온 자신감이었을 겁니다. 한국은 처음이시죠? 작지만 나름 볼만한 나라입니다. 특히 김치와 케이팝은 꽤 유명하죠. 영국 쉘의 제임스 윌리엄스가 거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이미 이 나라의 냄새를, 이 나라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36년 전 제 생명을 구해준 그 따뜻함을 아직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은 이미 많이 와보셨을 텐데 한국은 좀 다를 겁니다. 규모도 작고 경험도. 일본 JGC의 다나카 케니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독일 린데의 한스 뮬러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듯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경쟁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공항 출구로 나가는 길, 저 멀리 한국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조용히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건설, 그들의 플래카드는 다른 나라들보다 작았고 호객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 쪽은 별로 열의가 없나 보군요. 듀부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 당연하죠. LNG 플랜트 경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조선은 인정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요. 윌리엄스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소리내어 으르렁거리지 않는다는 것을. 36년 전 그때도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카메라 앞에서 원조를 자랑했지만 한국은 조용히 와서 조용히 씨앗을 뿌리고 갔습니다. 롯데호텔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습니다. 36년 전만 해도 이곳은 논밭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놀랍지 않습니까? 갑자기 옆자리에 앉은 한국 컨소시엄의 젊은 직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1988년 올림픽 때만 해도 여기는 허허벌판이었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뉴욕 맨하탄 못지않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1983년에 아프리카 농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아직 계신 분이 있을까요? 젊은 직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때 코이카 사업 말씀이시군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찾으시는 분이 김 박사님이라고 베누에 주에서 일하셨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젊은 직원은 무언가를 눈치챈 듯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일 거제도 방문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삼성중공업에 그 시절을 기억하는 고문님들이 계시거든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불야성이었습니다. 36년 전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밝히는 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에 짐을 풀면서 저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7살 꼬마가 쌀포대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포대에는 선명하게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5일간의 일정. 각국은 저마다의 기술력과 경험을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살 수 있지만 진심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기술 이전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기적이라 불리는 그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 기적의 현장에서 혹시 36년 전의 은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3천억 달러 규모의 나이지리아 LNG 트레인 7 프로젝트. 이 거대한 케이크를 차지하기 위해 5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60년의 파트너십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 토탈의 장 피에르 듀부아가 첫 번째로 나섰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프랑스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첫 번째 유전을 개발했고 첫 번째 정유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제 LNG도 우리가. 그는 능숙하게 숫자를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나이지리아를 여전히 자신들의 텃밭으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이어서 영국 쉘의 제임스 윌리엄스가 나섰습니다. 우리는 나이지리아를 가장 잘 아는 나라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로열 더치 쉘은 역시나 과거의 영광에 기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온 관계를 자랑스럽게 내세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존재였습니다. 독일 린데의 한스 뮬러는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기술, 오직 기술만이 미래를 보장합니다. 독일의 극저온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희를 둘러보았습니다. 아프리카의 기술 인력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소 20년에서 30년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할 겁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술을 전수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20년, 30년? 우리를 영원한 학생으로만 보는 그들의 시선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일본 JGC의 다나카 케니치는 더욱 교묘했습니다. 아시아의 선배로서 조언하자면 한국 같은 후발주자보다는 검증된 파트너가 중요합니다. 물론 한국도 최근 조선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는 의미심장하게 한국 대표단을 바라보았습니다. LNG 플랜트는 배를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중요한 국가가 모험을 할 필요는 없겠죠. 옆에 앉은 다른 나라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짜고 온 것처럼 한국을 견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컨소시엄의 차례가 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의 박상진 전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화려한 오프닝은 없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983년 나이지리아 대기근 때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희는 기억합니다. 한국은 그때 쌀 5만 톤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뒤부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윌리엄스는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36년 전 우리가 심은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박 전무는 조용히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기술 이전 6개월, 현장 책임자 육성 1년, 완전 자립 운영 3년. 이것이 저희 로드맵입니다. 뮬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너무 성급한. 1972년 전 세계는 한국의 조선업 진출을 비웃었습니다. 박 전무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1위는 누구입니까? 현대중공업의 최석환 상무가 이어받았습니다. 저희는 나이지리아를 학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파트너로 봅니다.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봅니다. 대우건설의 윤재혁 이사도 거들었습니다. 700명의 나이지리아 엔지니어를 한국으로 초청하겠습니다. 왕복항공료, 체류비, 교육비 전액을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다나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조건이면 수익성이 없을 텐데요. 비즈니스의 기본도 모르시는 겁니까? 박 전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즈니스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단기 수익보다 중요합니다. 36년 전 한국이 나이지리아에 쌀을 보낼 때도 그런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우리를 제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시혜의 대상이 아닌 함께할 파트너로 보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쉬는 시간, 뒤부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데에미 부총재, 감상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비즈니스는 냉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한국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처럼 과거에 묶어두려 하지 않습니다. 뒤부하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내일 거제도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혹시 그분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감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남산타워부터 한강의 다리들까지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사진 속에는 7살의 제가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 볼록 나온 배,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빛. 1983년 베누에
주 대기근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틀째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동생은 이미 열흘 전에 하늘로 떠났습니다. 마을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국제뉴스는 매일같이 아프리카의 비극을 보도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낡은 트럭 세대가 마을 광장에 멈춰 섰습니다. 트럭 옆면에는 생전 처음 보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또 다른 글자 코이카 KYCA. 잠깐만, 통역이 필요합니다. 트럭에서 내린 동양인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할 줄 아는 목사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쌀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드리려 합니다. 그 동양인은 트럭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쌀 포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농업 전문가입니다. 통역을 통해 그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이 쌀로 며칠은 버티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나면 또다시 굶주림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앗과 농기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드리려 합니다. 마을 어른들은 이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구호단체들은 물자만 던져주고 떠났는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 박사님과 그의 팀은 매일 새벽부터 밭으로 나갔습니다.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맨손으로 흙을 만지며 일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두둑을 만들면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우기에도 뿌리가 썩지 않아요. 그는 직접 삽을 들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햇볕에 얼굴이 타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30년 전에는 이랬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김 박사님이 건넨 쌀로 죽을 끓이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배부르게 먹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2달 후, 우리가 직접 심은 벼가 파릇파릇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매일 저녁 마을 회관에서 농업 강의를 했습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모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입니다. 그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여러분의 나라를 발전시키세요. 한국 속담에 고기를 주기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박사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후에는 폐허였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배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는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되었죠. 농업도 산업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기술을 배우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거대한 배가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배예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됐죠.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석 달 후, 김 박사님 팀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떠나기 전, 김 박사님은 제게 작은 수첩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 연락처야. 나중에 크면 꼭 연락해. 한국에 와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다면 도와줄게. 트럭이 멀어질 때까지 우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우리 마을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풍년을 맞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김 박사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온다면 한국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꼭 갚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석유공사에 입사한 후에도 저는 김 박사님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농촌진흥청에서 은퇴한 후 산업계 자문으로 활동하며 개발도상국 기술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어. 농업이든 산업이든 결국은 기술이 핵심이야. 그의 편지에는 늘 이런 조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내일 일정을 확인하는 연락이었습니다. 거제도 삼성중공업, 울산 현대중공업 방문, 그리고 혹시 모를 만남의 가능성. 36년이 지났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이제 나이지리아 국영석 유공사의 수석 부총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천억 달러의 미래를 결정할 위치에 서 있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36년 전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희망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새벽 6시, 서울역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KTX를 타고 부산으로 다시 거제도로 향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시속 300km라. 놀랍군요. 독일의 한스 뮬러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이체에도 이런 속도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뒤부하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떼제베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더 오래되었죠. 경쟁은 기차 안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에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논밭과 아파트, 공장과 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해 거제도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조선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입니다. 안내를 맡은 삼성중공업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축구장 100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일본의 다나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크기가 다가 아닌데 정문을 통과해 귀빈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백발의 노신사,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36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삼성중공업 기술고문 김영수입니다. 개발도상국 산업발전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목소리까지 똑같았습니다. 김 박사님? 노신사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뵌 적이? 베누에 주 1983년. 쌀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김 박사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설마 그때 그 꼬마 아데엠이? 네, 박사님. 접니다. 그때 7살이었던. 세상에. 김 박사님이 두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박사님 덕분입니다. 그때 주신 희망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은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드라마야? 프랑스의 뒤부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설마 이것도 연출된 거 아니야? 하지만 김 박사님은 그런 말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설명드려야겠네요. 이 친구는 내가 36년 전 아프리카에서 만난 아이입니다. 그때는 뼈만 앙상한 7살이었는데 김 박사님이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은퇴한 후 저는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농업이든 산업이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지금은 조선업계 자문으로 일하며 기술 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를 이끌고 조선소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왔습니다. 저기 보이나요? 저 거대한 구조물이 바로 LNG 운반선입니다. 나이지리아 BGT를 위해 건조 중이죠. 축구장만 한 크기의 선박이 도크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972년 이 자리는 갯벌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맨발의 노동자들이 삽과 곡괭이로 땅을 팠죠. 기술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데엠이 자네가 베누에에서 했던 것처럼 말이야. 불가능해 보였지만 해냈잖아. 농사든 배 만들기든 결국은 사람의 의지와 기술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영국의 윌리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입니다. LNG 플랜트는 조선과는 다른. 맞습니다. 김 박사님이 그의 말을 받았습니다. 다릅니다. 더 어렵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가치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단순한 자원 수출국에서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니까요. 조선소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설계실, 제작 공장, 도크까지 모든 곳이 최첨단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젊은이들이 나이지리아에서 온 연수생들입니다. 50명 남짓한 나이지리아 청년들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사부님, 이쪽 용접 부위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청년이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나이지리아 애들이 한국어를? 일본의 다나카가 놀랐습니다. 6개월째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기술을 배우는 첫걸음이니까요. 김 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36년 전 베누에에서도 그랬어요. 먼저 서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나누는 거죠.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연수생들과 한국 직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매워서 못 먹었는데 이제는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한 연수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나이지리아 졸로프 라이스 만들어 먹어요. 서로 요리도 가르쳐주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술 이전이구나.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문화를 나누며 진짜 파트너가 되어가는 것.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김 박사님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36년 전 베누에를 떠나며 찍은 사진들이야. 혹시 자네가 있을까 해서 쭉 보관했는데 상자를 열자 빛바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장에서 저는 7살의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김 박사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꼬마. 이 사진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김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자네가 나이지리아의 미래를 바꿀 차례야. 36년 전 우리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돌아왔구나. 다음 날 아침, 울산 현대중공업으로 향했습니다. 거제도에서 울산까지 이동하는 동안 각국 대표들의 표정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듀부아와 영국의 윌리엄스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 그 재회 장면, 정말 우연이었나요? 독일의 뮬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마케팅에 능하다고 들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6년 만에 재회를 누가 연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7살 꼬마였던 제가 이 자리에 올 것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울산에 도착했을 때 현대중공업의 규모는 삼성 못지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우리를 맞은 것은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크레인입니다. 1600톤을 들어 올릴 수 있죠. 현대중공업의 최석환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안내한 곳은 조그만 전시관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사관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1972년 3월 23일 이곳에서 첫 시삽을 떴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맨발의 노동자들이 모래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판잣집 사무실, 녹슨 철근, 낡은 트럭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의 다나카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때 일본 기술자들이 많이 도왔죠. 우리가 가르쳐준, 네,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 상무가 담담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르쳐주지 않은 것도 있었죠. 핵심 기술은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개발해야 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1974년 첫 번째 선박 진수식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당시 세계가 놀랐습니다. 조선 후진국이 불과 2년 만에 이런 배를 만들다니. 프랑스의 듀부아가 빈정거렸습니다. 그래도 기초는 일본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프랑스는 누구에게 조선을 배웠습니까? 최 상무의 반문에 듀부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든 기술에는 선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우리는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도크에는 나이지리아 BGT를 위한 또 다른 LNG선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청년들이 나이지리아 연수생들입니다. 이번에는 더 많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나이지리아 청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부님. 그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라고스에서 온 은나메카입니다. 벌써 8개월째 여기서 배우고 있습니다. 뭘 배웠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용접, 도면 읽기, 안전관리.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한국 사부님들이 늘 말씀하세요. 우리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도 할 수 있다고요. 영국의 윌리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8개월? 우리 회사는 최소 3년은 교육시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3년 후면 이미 늦습니다. 은나메카가 당돌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처럼 빨리 배우고 빨리 성장해야 합니다. 점심은 현대중공업 회장이 직접 주최한 만찬이었습니다. 1970년대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회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선진국들은 10년, 20년 걸린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일했고 실패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나이지리아도 그런 절박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억 인구, 풍부한 자원, 하지만 기술이 없어 가난하다고.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원을 팔기만 하는 나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고 싶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진짜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독일의 뮬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이상적입니다. 비즈니스는 냉정해야 냉정함도 필요합니다. 회장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뜨거운 가슴도 필요합니다. 1983년 우리가 아프리카에 쌀을 보낼 때 그것이 냉정한 계산이었을까요?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세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나이지리아 미래 비전 워크숍, 양국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한 나이지리아 엔지니어가 발표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설계하고 우리도 만들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단계별로 접근해 봅시다. 한국 엔지니어가 화이트보드에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1단계 운영 기술 습득, 2단계 정비 기술 습득, 3단계 제작 참여, 4단계 설계 참여, 5단계 독자 개발. 얼마나 걸릴까요? 한국은 20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우리보다 유리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하니까요. 10년이면 가능할 겁니다. 일본의 다나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10년. 불가능합니다. 아프리카의 교육 수준을 고려하면 1960년대 한국의 문맹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최상무가 물었습니다. 30%가 넘었습니다. 대학 졸업자는 인구의 1%도 안 됐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워크숍은 늦은 오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엔지니어들의 눈빛은 시간이 갈수록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질문하고 메모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술 이전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 대표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돌아오는 버스 안, 각국 대표들은 조용했습니다. 특히 유럽 대표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호텔에 도착했을 때 김영수 박사님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데엠이 잠깐 시간 있나? 우리는 호텔 바로 이동했습니다. 36년 전 베누에를 떠날 때 약속했지. 언젠가 너희가 스스로 설 수 있을 거라고. 기억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싶네. 이번 프로젝트가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 김 박사님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1983년 베누에 주에서의 기록이었습니다. 여기 보게. 오늘 한 아이가 물었다.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냐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증명해 주기를 바란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자네였어. 아데엠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파트너는 한국이어야 한다고.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셋째 날 아침 울산 현대중공업의 제2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연수생들이 실제로 생활하며 교육받는 기숙사와 훈련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글로벌 테크니션 스쿨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중공업 교육원장 송재민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닙니다. 미래의 리더를 키우는 곳입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의실마다 다양한 국가의 연수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지리아 연수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부님. 복도에서 마주친 나이지리아 청년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작업복에는 태극기와 나이지리아 국기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 강사진입니다. 송 이사가 한쪽 강의실을 가리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강단에 선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분은 3년 전 수료한 나이지리아 출신 엔지니어입니다. 이제는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죠. 나이지리아 사람이 나이지리아 사람을 가르친다? 독일의 뮬러가 놀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술 이전 아닐까요? 송 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어야 진짜 자립입니다. 실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공간에는 실제 선박 제작에 사용되는 장비들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실전과 똑같은 환경에서 훈련합니다. 한 나이지리아 연수생이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는 가운데서도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작업을 마친 청년이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부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다. 직접 해보는 것이다 라고. 영국의 윌리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소 1년은 이론만으로는
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송 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과보호는 성장을 막습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연수생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식과 나이지리아 음식이 함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요? 졸로프 라이스요? 식당 아주머니가 나이지리아 연수생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요. 어제 졸로프 먹었으니까. 청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일행도 함께 앉았습니다. 나이지리아 연수생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총재님, 정말 아데에미 부총재님 맞으시죠? 한 청년이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부총재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베누에 주 출신으로 옥스퍼드까지 가신 분이라고. 우리의 롤모델이십니다. 다른 청년이 거들었습니다.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청년들이 바로 나이지리아의 미래였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가난을 극복했는지 그 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뒤부하가 빈정거렸습니다. 그래도 기본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 수준이나 인프라나. 그때 한 나이지리아 연수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기본이 없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2억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최대 경제 대국이고 석유 매장량은 세계 10위입니다. 단지 기술이 없었을 뿐입니다. 진정하게 제가 그를 말렸습니다. 아니요, 부총재님.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청년은 계속했습니다. 60년 동안 그들은 우리 석유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기술을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무능하다고요?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뜻밖에도 사과한 사람은 한국현대중공업 직원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무시할 때, 미국이 우리를 깔볼 때, 그 기분 압니다. 그는 나이지리아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멘토-멘티 결연식. 한국 엔지니어와 나이지리아 연수생이 1대1로 매칭되는 행사였습니다. 기술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한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제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결연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일본의 다나카와 독일의 뮬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접근법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송 이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송 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말 아십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인의 정신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멀리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저 조선소를 만든 정주영 창업자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나눠야 한다고. 견학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나이지리아 연수생 한 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부총재님, 꼭 한국을 선택해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 6개월 동안 여기서 생활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래의 동료로 봅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연수를 받아봤습니다. 그들은 늘 가르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함께 배우자고 합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은 청와대 만찬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사실상 결정이 날 것입니다. 창밖으로 울산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작은 어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대의 조선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도 할 수 있을까요? 고니 섬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6년 전 김영수 박사님이 해주신 그 말씀. 너희도 할 수 있다. 넷째 날 저녁 청와대로 향하는 차 안의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4일간의 시차를 마친 각국 대표들의 표정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는 겁니까? 프랑스의 뒤부하가 물었습니다. 국가 원수가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청와대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예상 밖의 광경이었습니다. 정문에는 태극기와 함께 나이지리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국빈 방문도 아닌데 왜? 영국의 윌리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영빈관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통령이 서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특히 나이지리아에서 온 아데에미 부총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건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닙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재회입니다. 대통령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1983년, 대한민국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88올림픽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난했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프리카에 쌀을 보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대표들이 불편한 듯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왜였을까요? 홍익인간 정신 때문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각국 대표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유독 저와의 대화 시간이 길었습니다. 김영수 박사님을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36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네요. 김 박사님은 한국 농업 발전의 산증인이십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배운 것도 많다고 하시더군요. 저희가 배운 게 있다고요? 물론입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힘, 공동체 정신,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지혜. 한국이 오히려 배웠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온 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이지리아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죠. 순간 저는 준비한 원고를 꺼냈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외교적 수사로 가득한 그 원고는 이 순간에 맞지 않았습니다. 1983년, 저는 7살이었습니다. 제 첫마디에 만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베누에 주는 극심한 가뭄으로 아사자가 속출했습니다. 제 남동생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트럭이 왔습니다. 쌀을 가득 싣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쌀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각국 대표들을 바라봤습니다. 프랑스는 어디 있었습니까? 영국은? 독일은? 일본은? 뒤부아와 윌리엄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60년 동안 나이지리아의 석유를 가져간 나라들은 우리가 굶어 죽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왔습니다. 자신들도 가난했지만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다나카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요?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36년 전 그 쌀값을 한국이 받아갔습니까?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돈을 요구했습니까? 다나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카카. 나이지리아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는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박사님이었습니다. 이어서 한국 측 참석자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잠깐, 독일의 뮬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결정은 감정적이라고요? 제가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들이 20년, 30년 걸린다고 무시할 때 한국은 6개월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영원한 학생으로 볼 때 한국은 파트너로 봤습니다. 이게 감정적입니까? 아니면 합리적입니까? 뮬러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통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나이지리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는 잔을 들었습니다. 36년 전 뿌린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 정신의 결실입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마지못해 다른 나라 대표들도 따라 들었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대통령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데에미 부총재님, 한 가지 약속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번 프로젝트는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 나이지리아가 진정한 에너지 강국이 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기술도, 교육도, 필요하다면 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홍익인간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천으로 보여야 합니다. 36년 전 우리가 그랬듯이 청와대를 나서면서 다른 나라 대표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의외로 먼저 인사한 사람은 영국의 윌리엄스였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프랑스의 뒤부아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년의 파트너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다니. 하지만 이해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이지리아를 파트너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일본의 다나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개인적 인연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나라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실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아데엠이 잘했네. 국민들이 기뻐할 거야. 대통령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프로젝트 하나를 위한 게 아니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지. 알고 있습니다, 카카. 36년 전 한국이 우리에게 쌀을 줬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 기회를 주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 아니겠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환했습니다. 내일이면 계약서에 서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청와대 만찬 다음 날 새벽 호텔 로비는 이상하게 붐볐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대표들이 모여 무언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데에미 부총재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프랑스의 뒤부하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끼리 조찬이라도 할까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뭔가 수상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영국의 윌리엄스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결정을 재고해 주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한국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독일의 뮬러가 거들었습니다. 감정적 결정은 위험합니다. 3천억 달러가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60년간 아프리카를 지배해온 자들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다나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4개국 컨소시엄을 구성하겠습니다. 기술 이전도 한국보다 빠르게, 교육 프로그램도 2배로, 그리고 통제권은 여전히 여러분이 갖겠다는 거죠? 제가 그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60년 동안 그래왔잖습니까? 이제는 바뀔 때가 됐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려는데 뒤부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국제 언론이 어떻게 나올지 아십니까? 나이지리아, 감정적 결정으로 국가 미래를 위험에 빠뜨려라고 대서특필될 겁니다. 그럼 저희도 대서특필하겠습니다. 제가 돌아봤습니다. 60년간 착취당한 나이지리아, 마침내 진정한 파트너를 찾다라고. 호텔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 내 반대파들이었습니다. 아데엠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유럽 기업들이 발을 빼면 그들이 나이지리아를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 석유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인질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후에는 더 강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나이지리아의 결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나이지리아, 검증되지 않은 파트너 선택, 감정이 이성을 이긴 위험한 도박, 아프리카의 또 다른 실패 사례가 될 것인가?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언론전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삼성중공업의 박상진 전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실력으로 증명할 겁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지난 밤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기존 제안을 더욱 개선했습니다. 기술 이전 기간 단축, 현지 고용 확대,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 지분 참여를 제안합니다. 단순한 발주자가 아닌 진짜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한국 정부가 보증합니다. 아까 대통령실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부총재님,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놀라운 제안이 있습니다. 1시간 후 현대중공업 최석환 상무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직접 결정하셨습니다. 나이지리아에 조선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소규모지만 LNG 운반선을 수리하고 개조할 수 있는 조선소입니다. 기술도 완전히 이전하겠습니다. 대우건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항만인프라 현대화 사업을 패키지로 제안합니다. 본이 섬을 서아프리카의 싱가포르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 회사 대표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수익성만 따지면 맞지 않을 텐데. 박 전무가 소주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36년 전 한국이 왜 아프리카에 쌀을 보냈을까요? 계산해서요? 아닙니다. 그냥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최 상무도 거들었습니다. 이제는 나이지리아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잖습니까?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겨주시는 것도 도움입니다. 다음날 아침, 계약 서명식 직전에 마지막 반격이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의 긴급 제안입니다. 프랑스 대사관에서 보낸 특사가 호텔에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200억 유로의 차관을 제공하겠습니다. 단, 한국이 아닌 프랑스 컨소시엄을 선택한다면 순간 흔들렸습니다. 200억 유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영수 박사님이었습니다. 아데엠이 흔들리지 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 자존심과 미래는 돈으로 살 수 없어. 박사님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거절하겠습니다. 제가 프랑스 특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에 팔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신라호텔 그랜드볼룸에는 200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3천억 달러 규모의 세기의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을 선택하는 겁니까? 서명식 직전 나이지리아 대사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의 보복이 만만치 않을 텐데 대사님, 우리가 언제까지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정할 때입니다. 그때 회장 뒤편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깜짝 화상 연결을 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대통령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더 이상 자원을 팔기만 하는 나라가 아닌 기술을 보유한 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할 파트너는 36년 전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의 눈에는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983년 베누에 주의 7살 소녀는 한국에서 온 쌀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소녀는 자랐고 공부했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단순한 원조가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김영수 박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명하는 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닙니다. 두 나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드디어 서명 순간이 왔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건설 대표들이 차례로 나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트레인 7 프로젝트 10억 달러, LNG 운반선 6척 건조 15억 달러, 항만 인프라 현대화 5억 달러, 사회자가 계약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특별 조항, 700명의 나이지리아 엔지니어 교육, 현지 조선소 건설 지원, 완전 기술 이전 보장, 유럽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예상치 못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일본 JGC의 다나카가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만했습니다. 독일 린데 뮬러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부총재님, 나이지리아 연수생 20명이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서툰 발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한 연수생이 나섰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기술만 배운 게 아닙니다. 꿈을 배웠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국 엔지니어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부님들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맨손으로 시작했다. 너희도 할 수 있다고. 이제 저희가 증명하겠습니다. 서명식이 끝난 후 리셉션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깜짝 참석했습니다. 아데에미 부총재님,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믿고 선택해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각하. 36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셨으니까요. 홍익인간 정신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이제 나이지리아와 함께 그 정신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단순히 큰 계약이 성사된 날이 아닙니다. 진정한 상생의 모델이 탄생한 날입니다. 그는 잔을 들었습니다. K-아프리카 동반 성장의 시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리셉션장 한쪽에서는 한국과 나이지리아 엔지니어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본이 섬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단순한 LNG 터미널이 아닙니다. 서아프리카 에너지 허브로 만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려면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지리아 청년 엔지니어의 자신 넘치는 목소리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영수 박사님과 단둘이 앉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데엠이 자네가 정말 자랑스럽네. 박사님이 심어주신 씨앗이 자란 것뿐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가 더 중요해. 많은 도전이 있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습니까?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함께야. 밖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6년 전 그 어린 소녀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 도시에서 조국의 미래를 바꿀 계약서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진정한 파트너가 있다면,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호텔로 돌아오는 길, 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총재님, 국내 언론이 난리입니다. 모두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36년 전 한국이 우리에게 쌀을 줬다. 오늘 우리는 한국에 기회를 줬다. 이것이 진정한 상생이 아닐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 내일이면 나이지리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진짜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파트너가 있으니까요. 2년 후 2023년 12월 보니 섬의 아침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한때 낡은 어촌 마을이었던 이곳은 이제 서아프리카 최대의 LNG 허브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부총재님, 아니 이제는 장관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삼성중공업의 박상진 전무. 아니 이제는 사장이 된 그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2년 만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트레인 3번이 성공적으로 가동되었고 첫 LNG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6척의 운반선이 완성되어 나이지리아 국기를 달고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나이지리아 조선소입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가리켰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LNG선 수리와 개조가 가능한 시설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700명의 첫 연수생 중 대부분이 이제는 현장 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빠, 누군가 한국어로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은나메카였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지리아 조선소의 생산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매일 한국 드라마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한국 며느리도 있고요. 뭐라고요? 작년에 결혼했어요. 현대중공업에서 만난 엔지니어랑. 내년에는 아기도 태어나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베누에주에 세워진 한국 나이지리아 우정의 다리 준공식이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36년 전 한국이 베누에에 희망을 줬고 오늘 그 희망이 이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리 이름 옆에는 작은 동판이 있었습니다. 1983년 이곳에서 시작된 인연을 기억하며 준공식에는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김영수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안 올 수 있겠나? 내 인생 최고의 보람이 여기 있는데? 박사님은 베누의 들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봐. 황금빛 들판이야. 36년 전엔 황무지였는데 정말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논에는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봐. 박사님이 가리킨 곳에는 최신식 농업기술센터가 있었습니다. 김영수 농업연구소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붙이다니 과분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박사님이 뿌린 씨앗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으니까요. 저녁에는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여기 오세요. 김치도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자랑스럽게 김치 항아리를 보여줬습니다. 마을에서 직접 담근 거예요. 한국 며느리가 가르쳐줬어요. 놀랍게도 김치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나이지리아 시골 마을에서 김치찌개라니? 이제는 한국 음식 없으면 섭섭해요. 현대중공업에서 파견 나온 엔지니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졸로프 라이스 없으면 섭섭하고요. 밤이 깊어가며 캠프파이어가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기타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 노래 하나 할게요. 나이지리아 청년이 고향의 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인들이 나이지리아 민요를 불렀습니다. 이게 바로 홍익인간 아닐까요? 김 박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서로를 이롭게 하는 것. 다음날 아침, 저는 보니 섬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한쪽에는 거대한 LNG 플랜트가, 다른 쪽에는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태극기와 나이지리아 국기를 함께 단 선박들이 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나 정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데에미 장관님, 우리도 한국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증명했잖습니까? 이어서 카메룬, 앙골라, 탄자니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가 나이지리아 모델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눠줄 차례군요.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장관님, 제가 내년에 한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무엇을 공부할 건가요? 조선공학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더 큰 조선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이 36년 전 제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 꼭 성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받은 것은 나누는 것이라는 걸. 네, 홍익인간이죠. 한국 사부님들이 늘 말씀하셨어요. 저녁 비행기로 김 박사님을 배웅했습니다. 박사님, 건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그래, 나도 아직 할 일이 있어. 이 나이에도 은퇴할 수 없지. 무슨 일이신가요? 한국 아프리카 농업대학을 만들려고. 제3의 베누에를 위해서 9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꿈을 꾸는 박사님.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 아닐까요? 비행기가 떠나고 저는 다시 보니 섬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나이지리아 전체로, 그리고 아프리카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6년 전 한 줌의 쌀이 만든 기적. 그것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변화시킨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고, 배운 기술을 전하고, 함께 성장하며,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정신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36년 전 그때처럼. 지금까지 나이지리아 정부 관료가 직접 전해온 특별한 사연이었습니다. 한 줌의 쌀에서 시작된 인연이 어떻게 두 나라의 미래를 바꿨는지 보셨나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이 만든 기적.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